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면요, 윤석열 정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야당이 이제 발목 잡게 해서 사사건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사사건건 탄핵하고 이런 와중인데,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패한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뛸 사람이 없어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활발하게 전국 각지를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100% 정치한다. 한동훈은 100% 총선 출마한다. 그리고 한동훈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한 90% 정도는 된다. 이것이 허민의 결론입니다. 네, 11월 21일 허민의 뉴스쇼 심층 분석은 한동훈 총선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총선 사용 설명서.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활발하게 전국 각지를 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오늘 21일 대전을 방문했고, 그리고 24일에는 울산까지 방문을 합니다. 네, 방문 목적이 뭐든 간에 정치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100% 정치한다. 한동훈은 100% 총선 출마한다. 그리고 한동훈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100%까지는 안 되고 한 90% 정도는 된다. 이것이 허민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출마하는가? 허민의 관측은 한동훈이 수도권에서 자객공천되거나 아니면 전략적 거점 지역에서 출마할 거다라고 감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 논의되는 한동훈 총선 사용 설명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객공천, 두 번째는 수도권, 말하자면 이제 승부처에서의 출마, 전략 지역에서의 이제 출마가 되겠죠. 세 번째는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고 선대위에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것. 그리고 총선은 무슨 총선이야, 그냥 정부에 남아서 뭐 장관, 뭐 총리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선 출마하지, 뭐 이런 것.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위에서부터 2가지는 상수에 속합니다. 윗상자, 좋은 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즉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고 이제 뭐 선대위에서 전국 선거 지휘하는 것, 이건 전 중책이다. 마지막 총선에 안 나가고 정부에 남는 것, 나중에 대선이나 준비하지, 이거 하책입니다. 상책 2가지, 중책 1가지, 하책 1가지. 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먼저 제가 이미 수개월 전에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썼던 내용,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보시면 저게 문화일보 6월 27일자 문화일보 지면에 나온 글입니다. 허민의 정치 카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로 뛸 인물의 절대 부족이다. 국민의힘이 선수로, 즉 총선에서 이제 후보로 뛸 선수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뜻 나설 인물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검토되는 게 전략적 허용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총선에 나설 경우에 검사 공천 논란에 휩싸일게 확실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소신 언행으로 진보 진영에 의해서 공공의 적으로 몰린 원희룡 장관, 올 초 전당대회 때 3월이죠.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었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여야 가리지 않고 쓴소리하는 윤희숙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 허용의 대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이 전략적 허용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는 자객공천과 거점 확보다. 이 둘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객공천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상대방 핵심 인물들과 대상 지역을 골라서 선수를 내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거점 확보는 약간 조금 다른데 또 중첩되기도 해요. 몇 개의 지역구를 묶어서 중심 지역에 플레이어를 포진한 뒤에 주변 지역으로 득표력을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제 거점 확보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어디로 갈까와 관련해서는 역시 그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당이 승리해야 될 험지입니다. 이게 한수 이북 접경지죠. 마포, 서대문, 중구, 중랑,
광진, 이게 전부 다 뭐 두 곳씩 있는 지역들이고, 뭐 이외에도 뭐 강서도 있고 여러 군데가 더 있긴 한데요. 어쨌든 경기 서북부에서는 고양 뭐 무려 지역구 4개나 되고 김포 2개, 남양주가 3곳이고 경기 서남부에서는 수원이 5곳. 그런데 이게 동탄이 하나 더 늘어나면 수원 화성 합치면 10곳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양 셋, 부천 넷, 뭐 안산 넷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합하면 거의 40석이 됩니다. 여기에요.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도 없어요. 자, 이런 총선 전략을 충족시킬 인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쓴 글 뒷부분, 제일 뒷부분에 보면 한 장관이 내각에 남아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정말 한가한 소리다. 제가 그때 모 중진 의원한테 듣고 이거를 제 글에 썼었습니다. 한동훈 총선 사용 설명서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객공천. 말씀드렸죠?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상대방 핵심 인물과 대상 지역을 골라서 선수를 내보내는 것, 자객공천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뭐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 그리고 뭐 중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임종석 씨, 뭐 거물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한 인물이에요. 뭐 물론 이제 저 경기로 가면 이제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 거물인데, 그런데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제 심상정 의원만 해도 제 3당 소속이어서 좀 그렇고요. 뭐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정 같은 경우는 좀 급이 낮아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객공천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승부처 출마인데 전략 거점 지역 출마죠. 몇 개의 지역구를 묶어서 중심 지역의 플레이어를 포진한 뒤에 주변 지역으로 에너지와 득표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한가? 지금 뭐 수도권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 지금 지난 3년 전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 121석 중에 17석만 확보를 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17%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 전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18%포인트로 진 것을 거의 되풀이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개월도 채 안 남긴 내년 4월 22대 총선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다 보여줬다. 지금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22대 총선의 축도다. 축도, 여러분. 축소된 지도. 축약해서 보여준 지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수도권 전략지역은 크게 2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한수적 경지, 마포, 서대문, 중구, 중랑, 광진 뭐 이런 데들, 그리고 경기 서북부로 넘어가면 고양, 김포, 남양주, 경기 서남부에서는 수원, 화성, 안양, 부천, 안산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곳에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말하자면 공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공천도 이인현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공천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 총선 사용 설명서, 정부에 남아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 저는 이것도 방안이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정신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한 사람쯤 그래도 있어서 좀 잘 싸워주고 대정부 질문한테 잘 받아주고 맞받아 쳐주고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지금 총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봅시다. 지면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권 이 초반부에 국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협치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야당이 이제 발목 잡게 해서 사사건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사사건건 탄핵하고 이런 와중인데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패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게 정치예요. 왜요?
그 다음 총선 공천은 2028년에 가서 있거든요. 임기 후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하고 총리하고 뭐 해서 뭐 대통령을 뭐 한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정치학교에서, 제가 말하는 정치학교라고 하는 건 이제 광의의 정치학교입니다. 뭐 무슨 보이는 대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학교에서 훈련받고 검증받고 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정치적 자질과 덕목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훈련과 검증과 성과를 내지 않고 정치권에 직접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겠다? 이거 탈납니다. 장관, 국무총리 참 중요하죠. 정부 운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로서 더 큰 욕망과 야심과 비전이 있다면 임기를 끝까지 가면서 대통령과 이거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답이 없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기 말에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면 같이 수그러드는 게 장관과 총리의 운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그게 특성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총선 활용법, 한동훈 총선 사용설명서, 비례대표를 받고 전국선거를 준비한다? 전국선거를 지휘한다는 건 존재감 없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책. 자, 정부에 남는 건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한동훈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책. 한동훈 총선 사용법, 사용설명서의 가장 이상적인 결론은 자객공천 플러스 전략적 거점 지역에서 출마를 결합시킨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 허민의 뉴스쇼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